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항상 같은 옷을 입는 김민우입니다. 네. 뭐라고요? 항상 같은 옷을 입는. 영상 보면 아실 거예요. 아, 그래? 항상 이 옷을 입고 촬영에 임하거든요. 이 옷을 좋아하는 건가요? 약간 집에 가면 옷장에 이 옷 똑같은 거 열정씩 그런가요? 자, 우리 로마인 이야기 읽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로마의 건국부터 공화정 초반기까지 한 500년 동안을 다룬 1권,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말 길었습니다. 를 봤고, 오늘은 책으로 보면 좀 더 두꺼워요. 제 2권인 한니발 전쟁. 이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땠어요? 이 2권을 읽는 건 어떠셨나요? 일단 정말 이 한 사건에 정말 이렇게 상세하게 써놓은 거에서 일단 되게 놀랐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얼마 전에 그 한니발이라는 제목의 책을 한니발 단독 타이틀로 된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보다 이게 더 잘 썼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그 전투나 이 과정 같은 것들 이렇게 세밀하게 묘사한 책들을 저는 다른 데서 못 봤던 것 같아요. 상당히 생생하게 이야기를 잘 쓰는 작가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책은 이제 포에니 전쟁이라는 게 이제 메인입니다. 물론 마케도니아 전쟁도 있고 시리아 전쟁도 있고 뭐 좀 이 뒤에 나오긴 하는데 그건 좀 이제 약하고 메인은 포에니 전쟁.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니발 전쟁이라고 부르는 제2차 포에니 전쟁. 무려 파트가 4개나 나눠져 있죠. 네. 그렇게 이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이제 좀 잠깐 정리를 해보면 포에니 전쟁이 뭐냐? 원래는 이제 페니키아와의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제 포에니 전쟁은 로마랑 카르타고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왜 카르타고닉이라고 안 하고 왜 포에니 전쟁이라고 했을까? 그건 그러게요. 카르타고를 세운 사람들이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네. 책에 나오는데 안 읽었어요? 네. 리액션이 너무 좋은데? 네. 책에도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페니키아 사람들은 어디 있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 정도에 있는 그쪽 시리아 서부의 그 지중해랑 맞닿는 그 지역 해안가에 살던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옛날부터 항해에 능숙했던, 그러니까 배 타고 나가는 거 좋아했고, 그리고 배 타고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농사를 짓겠어요? 목축을 하겠어요? 장사를 상업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사로 유명한, 상업 무역으로 유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지중해에서 가장 유명한 장사하는 집안이 한쪽은 페니키아, 한쪽은 그리스. 이게 이제 유명했고, 그리스도 그랬지만 페니키아 사람들도 그 좁으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식민시를 건설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북아프리카 서쪽의 카르타고였다는 거죠. 예. 이 카르타고는 페니키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카르타고와 싸운 전쟁을 카르타고 전쟁이 아니라 포에니 전쟁, 페니키아 사람들과의 전쟁이라고 부른다. 페니키아가 포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포에닉. 이게 라틴어에서 온 단어 같고요. 그리고 성경에도 요 페니키아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 아까 저희 잠깐 토크 이야기할 때, 준비하면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 나와요? 라고 물어봤는데 정말요? 네,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두로, 시돈 유명한 도시들이죠. 아주 오래된 이스라엘이 정착하기 이전부터 살았던 나라들이고 신약 시대에도 나오는 그 두로와 시돈이 바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세운 주요 도시들입니다. 페니키아는 어떤 중앙집권 체제를 만든 것 같지는 않고 여러 도시들, 힘 있는 도시들이 이제 서로 연합하는 정도의 그런 느슨한 연합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약간 옛날 로마하고 비슷하네요. 그쵸. 근데 사실 고대 국가는 다 그랬죠. 예. 중앙집권이 강력하게 나온 거는 상당히 좀 후대였으니까. 자, 포에니 전쟁은 크게 3차로 나뉘어집니다. 예. 제 1차 전쟁이 BC 264년에서 241년까지 있었고 이 전쟁의 원인은 시칠리아 섬에 어떤 지배권을 두고서 서로 싸웠던 거죠.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반도에 그 장화모라고 생겼는데 장화모의 장화 그 머리 부분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삼각형 모양의 섬이 시칠리아 섬인데 예. 그 시칠리아 섬의 영유권을 두고서 그 전에는 이제 카르타고가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었으나 로마가 그걸 이제 뺏어간 게 이제 1차 전이죠. 1차 전에서 핵심은 주로 이제 해전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가 원래 육군에서만 강성했는데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해군을 창설하고 해군에서도 아주 원래 전통적 강자인 카르타고를 이길 만큼 강자로 구성하게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시칠리아 섬에 대한 영유권을 가져가 버리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조그만한 섬이 있어요. 사르데냐 섬하고 코르시카 섬하고 그 나폴레옹 고향이기도 했던 나중에 네. 그 섬들에 대한 영유권도 자연스럽게 가져가죠. 제2차 전쟁은 BC 219년에서 201년까지 18년, 19년 동안 굉장히 길게 해졌죠. 이게 이제 한니발 전쟁이라고 부르는 네. 2차 전쟁입니다. 이 책의 부제죠, 바로 이게. 예, 한니발이 도발을 하죠. 근데 잘 찾아보면 1차전 때 로마에 상당한 위협을 줬던 사람이 이 한니발의 아버지였던 바르카였습니다. 아버지는 싸우려고 했으나 카르타고 본국에서 안 되겠다, 우리 항복할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귀국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무쳤던 아버지가 바르카가 이 동네 씨 못 살겠다고서 저기 멀리 히스파니아, 그러니까 스페인 지금 이베리아 반도로 가서 자기의 영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애들 한니발 데려놓고서 야, 너는 로마를 원수로 삼고 멸망시켜야 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세뇌교와 가스라이팅했던. 그래서 큰 한니발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공격했던 그 유명한 그 알프스 산맥을 코끼리를 데리고 넘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아주 서양 역사의 어떤 밈이 되는. 나중에 나폴레옹도 그거 흉내내면서 알프스를 진짜 넘어가면서 옛날에 한니발은 어디로 넘었다 하더라면 나폴레옹이 또 은근 그런 것도 역사적인 조회 같은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있었죠. 관심도 많아가지고 막 그런 것도 막 쓰고 막 그랬다고 하던데. 그리고 그 그림,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이라는 그 그림을 보면은 네. 나폴레옹 밑에 한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조그맣게 글자로 한니발이라고 써져 있대요. 진짜? 네. 그런 예도 있었던. 한니발이 그렇게 이제 알프스를 넘어와서 이탈리아 전역을 십수년 동안 유린했던 그 전쟁이 제2차 전쟁이었고요. 결국에는 로마가 이기죠. 그리고 이 전쟁 끝으로 카르타고 세력은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리고 지중해 서쪽 전체를 사실상 로마가 지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3차는 BC 149년에서 146년까지인데 3년이라고 있긴 한데 사실상 대부분의 기간은 준비하는 기간이고, 실제로 이건 그냥 카르타고에 대한 로마의 일방적인 학살 정도로 이어졌던 전쟁도 아니죠. 전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2차전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무거운 것들을 막 부여하고 막 했는데도 카르타고가 이 당시 북아프리카가 상당히 농사도 잘 되고 비옥한 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생산력이 좋으니까 국력이 금방금방 또 회복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위협을 느낀 로마가 싹을 그냥 잘라버려야겠다 싶어가지고 파멸을 시켜버렸던 그게 제 3차 전쟁입니다. 사실 로마가 이렇게까지 강성하게 나간 거는 카르타고밖에 없죠. 아주 이제 더 이상 되지 못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도시 자체를 쓸어버리고 소금 뿌려가지고 아예 없애버렸던 카르타고 이 3차 전쟁으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면서, 또 이 사이에 그리스의 마케도니아와의 전쟁, 또 셀레코스 왕조 안티오코스랑 또 전쟁, 시리아 전쟁도 하면서 지중해 전체를 로마의 영역으로 만들어버리는 시기가 바로 오늘 다루게 될 이 시기, 한 200년 안팎에 대한 이 시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스 관련된 전쟁은 또 그 구름책방 신구약 중간사 연대기에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그렇습니다. 자, 우리 1번 영상을 찍고, 첫 번째 영상을 찍고서 그 뒤로 이제 좀 복기를 하면서 너무 설명 위주로 가면 재미가 없겠다, 책 설명 위주로 가면 재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건 요약 잘 해놓은 데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책을 보고 좀 책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대화하는 식으로 좀 꾸며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영상부터는 좀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좀 몇 가지 주제를 골라서 그거에 관련된 저희들의 얘기를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1차, 2차, 3차를 거친 이 포에니 전쟁. 이걸 통해서 결국 로마가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뭐 1차전 때도 쉽진 않았어요. 왜냐면 해전이 처음이었으니까. 또 실제로 이야기를 읽다 보면 바다에 나갔다가 이 운영이 서투르니까 여러 번 큰 뭐 함대를 다 꼬라박아버리는, 바닷속에 처박아버리는. 왜냐면 능숙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정말 바다는 육지랑 전혀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바다를 모르는 육지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데, 모르니까 하다 보니까 진짜 풍랑 맞고 암초에 부딪혀서 죽고 막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게 엄청난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예, 거의 그게 대부분이죠. 2차 때도 그래. 2차는 더욱 컸죠. 한니발이 이탈리아 반도를 쳐들어와가지고 17년, 8년 동안 싸울 때마다 거의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죽고 그렇게 피해를 입으면서도 결국엔 로마가 이기더라.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거의 이제 두 가지를 일단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 로마의 어떤 체계성이라는 건데요. 이 책의 1권부터 보면 아시겠지만 로마라는 국가는 이제 제도가 정말 체계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시우노 나나미도 설명하기를 로마인들은 뭐든지 체계화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이제 진영할 때 어떤 식으로 진격할지, 수경은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전기에서도 보면은 각각의 위치들이 되게 직업들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상황에 따른 매뉴얼들이 되게 잘 다뤄져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 20년, 수십 년 동안 이제 장기전을 치렀을 때 로마 이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확실히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로마 같은 나라는 이 당시에는 시민군이었기 때문에 1년 동안만 복무를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집정관이 새로 이제 선출이 되면 병사들 이제 군단을 편성을 해가지고 빨리 이제 훈련시켜서 전쟁에 나가고, 내년 새로운 집정관이 선출되면 또 새로운 병사들을 데려가 또 가서 교체해서 싸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을 이어갔기 때문에 매뉴얼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힘들죠. 엄청나게 이렇게 크고 나고 이게 출렁거릴 테니까. 이 당시 이제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카르타고만 봐도 약간 그렇죠. 그쵸. 카르타고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 용병들 데려다가 싸우는 편이었고, 또 병사들, 그러니까 시민들 징집해서 싸운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훈련 같은 거 안 돼 있는 그런 농부들 그냥 데려다가 막 갖다 싸우기도 하고 막 그냥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숫자는 그럼 많아지는데 실제로는 싸움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쟁에 실제 나가 저쪽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무기 들고 딸려오면은 훈련되지 않으면 이걸 버텨낼 수가 없어요. 특히 이 고대 전쟁의 핵심은 이 라인을 잘 서가지고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얼마나 버티느냐가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중세 때까지도 그런 전쟁 패턴이 이어졌는데,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잘 훈련된 군대의 핵심은 뭐냐면 간격이 벌어지지 않는 거래요. 이렇게 딱 와서도. 그래서 사과를 던졌을 때 사과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는 군대, 이게 칭찬하는 표현이라도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농부들이 이게 되겠느냐고. 안 되죠. 안 되죠. 그런 차원에서 얼마 전에 군제를 했잖아요. 군에서 맨날 하는 게 사실 그거거든요. 체계화 해가지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 개인 임무카 들으려고서 어떤 상황에서는 뭐 해야 돼? 1번, 2번 하면 뭐 해야 되고, 난 어디로 달려가야 되고, 뭐, 요 시스템을 막 만들어 놓는 이유가 군대에서 사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로마는 이 당시에 그냥 얼기설기 다 끌어다 모아다 싸우던 그 시절에 이미 그 부분에서 상당히 모든 부분에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다.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런 부분 좀 여기서 한번 봤었는데,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는 건 결정적인 승리를 못했다는 이야기고, 다른 말로 하면 패배를 했다는 이야기죠. 네. 로마가 엄청나게 져요. 해전에서도 지고 나중에 한니발의 육전에서도 지고 엄청나게 져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졌다고 해서 그것을 이끈 장군들을 데려다가 죽이지 않았다는 거.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적에게 포로로 붙잡혔던 사람이나 사고 책임자에게 다시 지휘를 맡기는 것은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주려는 온정이 아니다. 한번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그 실수에서 틀림없이 교훈을 얻었으리라는 게 그 이유니까 재미있다. 라는 구절이 이제 시원하게 쓰는데,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당장 카르타고만 하더라도 전쟁에서 지면은 그 지휘관을 갖다가 죽여요. 죽여버려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실패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 계속 실패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패할 때마다 그걸 죽여버리고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제거해버리면은 실패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는 거. 전략상의 이 연속성이라는 것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일단 이 사람이 실패하긴 했어도 거기서 일단 환경들은 되게 익숙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없애버리고 나면은 또 그 사람은 또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적응하게 되니까는 또 그런 난점들이 또 발생하게 되죠. 그렇죠. 그 부분도 또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게 되니까. 근데 로마는 그 부분에서 처벌하지 않았다. 이게 상당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스키피오가 그 전쟁을 끝낼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스키피오가 초반에 물론 사령관으로 지휘관으로 참여하진 않았지만 그 아래는 장교로 참여했는데 패배하고 도망쳐고 왔거든요. 예. 근데 그때 스키피오가 처벌받지 않아요. 대신 스키피오는 자기가 진 전투에서 왜 졌을까, 상대는 왜 이겼을까를 분석할 줄 알았고, 그걸 바탕으로 자기의 전략을 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로마에게 또 승리를 하게 해준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나. 그리고 우리에게도 좀 그런 게 필요하겠다. 예. 누가 하나 뭐 실패했고 잘못했다 그러면 에이씨 나가 책임지고 나가. 그러니까 이게 그 공동체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 동의합니다.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죠. 자, 그럼 다음 주제로 우리 한니발이 결국 그러니까 또 카르타고가 결국 패했던 이유는 뭐였을까? 요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지원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지 결국. 예, 그쵸. 적진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런 한니발을 적절하게 지원하지 못했다. 본국이 상황이 그랬어요. 예, 본국에 이제 주전파와 주화파가 이제 있는데 주전파는 상업을 중심으로 하는 파. 이쪽은 장사를 해 먹어야 되는데 로마가 자꾸 이권을 이게 차지하게 되니까 로마를 밀어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바르카 가문, 그러니까 한니발 가문에 있는 속이었고 반대쪽에는 주화파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야, 안 그래도 우리 땅 좋아가지고 생산력 이렇게 좋아 이거 갖다 팔기만 해도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 이제 한노라는 사람이 이제 국내파에서 핵심이었는데 이게 이제 안 됐던 거예요. 조율이 안 됐던 거예요. 또 국론 통일이 이렇게 여기서 또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사실 이제 국론 통일은 사실 뭐 어렵긴 한데 아무튼 그게 안 되니까 지원이 제대로 안 됐다는. 물론 지원을 몇 번씩 계속 시도는 합니다. 맞겠죠. 근데, 대대적으로 어떤 지원이 제대로 안 됐던 것 이게 이제 큰 실패의 원인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이 어떤 안정적인 후방 지원이 제대로 안 되면 그건 전쟁을 길게 제대로 끝까지 끌고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요거는 또 어떻게 보면 예. 한니발의 정치력의 문제가 아니었나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국내 본국이 뻔히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하지 못했을까? 그거 알았을 거야. 내가 전쟁에 나서 효과를 발휘하면 국내에서 저 한노도 태세를 바꿔가지고 나를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렇게 생각했다면 정치에 너무 순진했을 거고. 네. 반대파가 분명히 존재하는 게 정치의 영역인데 그걸 어떻게 제압을 할지 내가 없는 사이에 본국에서 어떻게 저쪽 파를 누르고서 본국이 나를 지원하게 만들. 이게 정치력이잖아요. 그렇죠. 정치력이 결국 부족한 건 아니야. 싸울 줄 알았는데 이 정치 영역은 잘 몰랐던 게 아닌가. 저는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태생적인 군인인 거네요. 근데 사실 전투 잘하는 전쟁도 하고 정치도 잘하는 군인들도 있으니까 카이사르 같은 사람은 또 뭐 천재 갖고 자꾸 까다다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네. 그리고 이 한니발의 주요 전략이 또 이거였어요. 로마 연합을 붕괴시켜서 로마를 고립시켜서 로마를 붕괴시킨다. 초반에는 계속 한니발이 연전연승을 하니까는 주변국들이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였고 또 일부는 한니발이 점령한 경우도 있긴 했었지만 결국엔 로마 연합은 깨지지 않았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당시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하나의 나라라기보다는 각각의 도시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를 중심으로 뭉쳐있는 정도의 그런 세계였는데 그게 깨질 줄 알았는데 안 깨졌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선례를 바탕으로 이런 판단을 내렸던 거죠. 그렇지. 그럼 깨져야 되는데 근데 로마는 달랐다는 거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저는 또 이 부분도 한니발의 문제다. 무슨 말이냐면 한니발은 뛰어난 전술가였어요. 근데 전략에서 실패한 거. 전략을 그리는 기본 그림 실패한 거죠. 전술과 전략의 차이가 있잖아요. 전술은 그 전투 국면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추진하는 게 전술이라면 전략은 이 전쟁 전체를 두고서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짜는 게 전략일 텐데 한니발의 전략이 아예 틀린 건 아닌데 어떤 중요한 것들을 놓쳤던 것 같아요. 네. 이단 그 어떤 구성원들의 마음이라든지 그러니까 로마 연합의 구성원들의 생각 태도 같은 것들을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이게 굉장히 전략에서 중요한 주춧돌이었는데 이거 자체가 깨져버리니까 나머지가 제대로 안 됐던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던 약간 한니발의 정치력이 모자랐다. 그러니까 전략가로서의 자질과 전술가로서의 자질은 다르거든요. 한니발은 정말 뛰어난 전술가였어요. 싸우면 다 이겼으니까 거의 다 이겼으니까 마지막에 뭐 자마회전 같은 것도 사실 병력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기병이 부족했고 자신이 유리한 그 전술을 활용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진 거지
사실 전술에서는 다 탁월했는데 그쵸. 전략을 세우는 건 또 다른 능력이거든요. 전체 전국을 보면서 어떻게 이걸 세울지 그건 좀 다른 능력인데 그 부분에서 실패를 했다. 아까 근데 이것도 이제 결과론일 수 있어요. 진 나라를 분석하면 왜 졌는지가 나오는 거고 이긴 나라 분석하면 왜 이겼는지가 나오는 거고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이 한니발 전쟁이라고 불리는 포니 전쟁에서 로마가 결국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게 되게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읽어보시면 정말 스펙타클하게 재밌게 써놨습니다. 이거를 영화로 만들면 또 재미없을 거예요. 영화는 또 이렇게 정교하게 이걸 설명하기 또 어려우니까. 영화가 있었나요? 이건 책으로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책으로 봐야 되는데 뭐 읽어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좀 소개해주고 싶으신 구절, 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저는 또 이런 구절 한 구절 좀 뽑아봤는데 과두 정치는 선거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를 뿐 의회민주주의와 비슷하다. 지도층을 구성하는 이들에게 국정 제일선에서 활약할 기회를 가능한 한 평등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 체제에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적지 않다. 그 단점 가운데 하나는 총사령관을 겸하는 집정관이 임기 중에 전과를 올리려고 애쓰기 쉽다는 것이다. 임기 중에 사령관의 직무를 아무리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해도 그 열매인 승리가 이듬해 집정관의 임기 개시일인 3월 5일 이후로 넘어가면 그건 신임 집정관의 업적이 되어버린다. 이것은 로마 집정관을 속전속결형으로 만들기 쉬워서 포니 전쟁 같은 장기전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결함이 되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공무원들은 자기 임기 내에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되고 네. 지나치게 서두르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자기 업적이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의 한계였던 거죠. 사실 초반에 이제 패했던 이유가 하나는 자꾸 달려들어서인데 네. 달려들었던 이유가 선거로 선출되는 집정관들이었고 이겨야지 승리를 통해서 인상을 줘야지 또 한 번 선출도 되고 영예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조급해가지고 달려들었다가 제대로 상대를 분석하지 않고 결국 실패를 맛봤다는 거거든요, 로마가. 이거는 뭐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오늘날 많은 공무원들, 특히 단체장들, 뭐 대통령도 그렇고 자기 임기 내에 뭐 하려고 우리나라 임기가 4년, 대통령 5년밖에 안 되는데 네. 그 임기 내에도 뭘 하나, 로마는 사실 좀 그래서 1년이었으니까 더더욱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겠지만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4년, 5년 내에 어떤 거 하나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열매를 다 볼 수 있나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계속 바뀌어. 자기 임기 내에 뭐 하나 새로 만들어 보겠다고. 장관들은 뭐 더 적잖아요. 장관, 대통령하고 끝까지 같이 간 5년 동안 하는 장관 별로 없으니까. 우리나라 맨날 문제가 교육정책 맨날 바뀐다는 거 문제 아닙니까? 교육부 장관이 2년, 3년밖에 안 하고 계속 바뀌는데 뭐 어떻게 20년, 30년 보면서 뭘 짤 수가 없는 거예요. 짜놔도 정권 바뀌면 또 다른 놈 와가지고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구절 보면서. 이후 로마사의 전개 관련해서 좀 중요해가지고 이건 제가 네. 뽑아본 구절입니다. 이제 스키피오가 이제 위기에 빠진 로마를 한니발로부터 구해냈다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전공을 세워서 로마 전개에서 이제 활약한 이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는데 그게 이제 당시에 델카토라고 하는 원로원의 의원과 마찰을 빚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카토가 이 스키피오를 굉장히 이제 그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 공격 이유가 되게 시사가 있습니다. 그는 스키피오 때문에 시작된 개인주의적 영웅주의의 풍조도 로마 공화정에 해를 끼친다고 믿었다. 소수 엘리트의 합의를 토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과두정 체제에서 한 개인이 지나치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왕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체제는 어떤 집단의 권위가 되게 중요했고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 원로원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근데 이제 스키피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집단의 권위를 뛰어넘는 개인주의적인 영웅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마어마한 전공을 세워서 집단의 권위를 뛰어넘는 개인의 등장.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마리우스나 술라 그리고 카이사르 그다음에 옥타비아누스까지도 이어지는 어떤 로마 공화정 말기 정치의 어떤 한 풍경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되게 선례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그래서 이후에 되게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뽑아봤습니다. 카토는 자기가 공화정을 수호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화정이란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스키피오가 영웅이잖아요. 제2차 포니 전쟁을 끝낸 희대의 명장, 영웅인데
그런 스키피오도 제거를 해야만 우리 공화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충실해서 그걸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 될까? 결과론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 필요하긴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제거해야 될 거예요? 뭐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이었을까는 좀 의문이 들긴 하지만은 네. 어느 정도의 견제는 필요했다. 왜냐면은 로마 공화정이라는 것 자체가 한 개인이 어떤 권력을 독점할 수 없는 구조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은 좀 제거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다행히 포니 전쟁 이후로 로마의 적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지. 제거해 놨는데 또 한 번 엄청나게 큰 적을 만났더라면 로마 어떻게 됐을까? 알렉산드로스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창끝을 로마로 돌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도 해봐요. 약간 좀 미련한 짓이었던 것 같다라는 전 생각도 해보고, 물론 그가 더 큰 권력을 갖는 것을 막을 필요는 있었겠는데 당시 체제에서 무슨 권력을 더 가질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과연 잘한 짓. 시온을 안 하면 좀 불만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런 네. 구절이 있어요. 남보다 뛰어난 공적을 이룩하고 유력한 지위에 오른 사람 가운데 남의 질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여기 이제 스키피오의 실각과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서술인데, 질투를 받는 건 뛰어난 사람의 숙명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누가 좀 잘나면 질투를 받고 괜히 그냥 싫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제가 잘난 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질투하면 여러분이 잘났나 보다. 내가 좀 잘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우리 로마인 이야기 제2권 같이 한번 읽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의견 주시면 또 반영해서 3권 우리 이렇게 찍을 때는 좀 더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 읽어보시고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면 좋은 토론, 대화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